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뭐랄까 정신이 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물신주의라고 하는 걸 다뤘는데 상품 물신주의요. 제가 좀 흥분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신기한 물건이라고 마르크스가 이제 말을 한 건데 상품이라는 건 물건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지만 컵 자체는 그냥 도자기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책상 얘기를 이제 마르크스가 있는데 책상이 춤을 춘다고. 책상도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실물로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나무 일정 길이로 나무를 잘라서 못질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실물로 만들어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상품이 되는 순간 난리가 난다. 왜 난리가 나냐면 물리적으로 원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의 춤이 아니라 가치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상품의 바로 그 부분, 그 유령적 차원의 유령의 춤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물신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벽돌 한 장 안 늘어나도 강남을 지나면서 아파트를 보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난 걸 보고 죽은 걸 보게 된다. 물리적 사물을 보면서도 헛것을 본다.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 미친다고. 나라도 막 흔들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한테, 그 유령한테. 그게 이제 지난번 1장 이야기고요. 이제 자본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본 1장 얘기를 겨우 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책 쓰는 방식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서술 순서라고 하는 것. 연구 순서와 서술 순서는 다르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 글을 보면, 자본을 보면 아주 단순한 거, 하지만 좀 추상적인 거,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복잡한 것들을 설명해 가고, 좀 더 구체적인 거,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게 되는 거. 지난번에도 약간 말했을 거예요. 우리 시대 인권 개념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얘기를 가치부터 살짝 설명했는데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가 설명될 거예요. 1권 가면. 그리고 더 넘어가면 자본의 2권, 3권까지 가면 이제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채권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현상들을 다 설명해요. 그러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걸 산출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격 급하면 그러니까 안 돼요. 뒤에부터 빨리 알아야지라고. 근데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설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쭉 읽다 보면 마치 저는 이제 카메라 잘 모릅니다만 카메라가 조금씩 줌아웃 된다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 멀어지면서 넓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상품이 일정한 비율로 교환된다. 아마포하고 저고리가 교환된다. 자동차와 쌀이 교환된다. 이렇게만 시작됐죠. 앵글이 이 상품만 보였던 거예요. 상품만 잡고 있었어요. 물러나니까 상품을 든 사람 손이 보이네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물건들이 그냥 알아서 교환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고 가서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장에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상품 소유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상품의 교환 이렇게 불렀던 것을 2장에서는 사람들의 만남, 상품 소유자들의 만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사냥꾼이 사슴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야채가 먹고 싶어서 배추를 기른 농부를 찾았어요. 시장에서. 우리 둘이 바꿉시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베지테리언인데요. 이런 일이 훨씬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정말 우연하게 내가 가진 물건을 원한다.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져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욕구의 우연적 이중일치라 그래요. 두 욕구가 우연히 이중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욕망이 들어와요. 내가 물건을 바꾸고 싶으면 그 바꾸고자 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내 물건을 욕망해야 되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같이 같다고 무조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슴이 배추와 같이 같을 수 있지만 욕망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들어오면 벌써 무언가가 좀 다른 게 있겠구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르크스가 2장에 넘어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따집니다. 아까는 상품 두 개가 교환된다는 게 뭘 말해주는가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등가 교환을 한다는 것이 뭘 말해주는가라고 질문이 바뀌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대목이 있어요. 상품에 사람이 출연한다고 그랬는데요. 상품에 출연한 사람은 그 상품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쌀을 들고 간 사람, 배추를 들고 간 사람, 이 상품과 그 소유자의 관계부터 마르크스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한다는 건 뭔가, 어떤 상품을
소유한다는 건 뭔가? 상품 입장에서 말하면 누군가에게 소유된다는 건 뭔가? 또 바꾸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럼 누군가한테 팔려가는 건데 상품으로서 누군가에게 팔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얘기를 이제 2장의 처음 부분에서 다루는 거죠. 1장 첫 문장은 참 기억하세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고 개개의 그 상품들이 부의 기본 형태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도 아주 신기한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장의 첫 문장은 이런 거예요. 상품은 스스로 시장에 갈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교환할 수도 없다. 왜 제가 이 문장이 인상적이라고 그랬느냐? 너무 당연하죠. 이게 만화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추가 농부 몰래 제가 먼저 시장 혼자 갔다 올게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인상적이라고 한 것은 너무 당연한 문장이라서 상품은 자기 발로 시장에 갈 수 없다. 이게 첫 문장인데 당연히 갈 수 없겠죠 라고 자동차나 쌀이 혹은 사과나 혹은 양이 제 발로 걸어가서 교환을 하고 오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 다음에 또 문장을 붙였는데 그 문장은 더더욱 더 당연한 문장이에요. 자, 상품은 스스로 시장에 갈 수 없으니까 보호자, 다시 말하면 상품 소유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 소유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문장을 붙였어요. 상품은 사물이니까 인간한테 저항할 수 없다. 당연하죠. 상품은 시장에 갈 수 없다는 말도 그렇지만 상품이 사물인데 인간한테 정할 수 없다는 말도 너무 당연해요. 사과나 배추가 나 오늘 시장 안 가라고 들어눕는 일은 없어요. 농부가 가자고 막 달래는데 그냥 막 몸찌푸리치면서 나 안 갈 거야 이럴 수 없어요. 만화가 아니라면 현실에서 이런 일은 떠올릴 수가 없죠. 근데 희한하게 마르크스는 이 만화 같은 일이 현실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쓸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걸 움켜쥘 수가 있다. 내가 너 내 거야 하고 꼭 쥐는 거예요. 헐, 이게 왜 이상하냐면 마르크스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기는 죄송합니다. 말 이게 비속어를 썼는데 소유자한테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물인데 인간한테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할 수 없는데 반항을 하면 그러면 그 소유자인 인간은 폭력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게 상품 소유자와 상품 사이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는 건 뭔지 상품으로서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는 건 뭔지를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반항을 하면 폭력을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아주 장악을 한다고 움켜쥔다고 그랬어요.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폭력을 쓸 수 있구나 주인이 소위 상품 소유자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움켜쥔다는 말 제가 첫 시간에 철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안다는 걸 파악한다 그랬는데 악자가 장악, 손으로 움켜쥐는 거라고.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속에 있지 파악해가지고 장악하면 사랑이 끝장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상품 소유자는 상품을 사랑할까요? 과연? 우리 이제 만두집 주인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정말 아파트를 사랑할까요? 그럼 뭘 사랑할까요? 혹시 땅이 더 오르면 아파트 팔아치워버리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예. 소유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실. 마르크스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폭력적이다, 되게 소유한다는 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상품을 소유하는 사람은 상품에 대해서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장악한다고 했으니까요.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쓸 수 있고 그 대상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처분해버릴 수도 있다. 마르크스가 이해한 근대적 사적 소유권의 제일 핵심은 처분권이에요. 뭐 사과나 배추가 농부한테 개기는 또 비속어 나옵니다. 농부한테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폭력 쓴단 말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개념할 필요는 없죠.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뭐 사물인데 어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왜 마르크스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했을까? 아무리 봐도 배추가 농부한테 저항하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정말로 어떤 상품은 소유자한테 정말 정하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 상품이 생체 상품이라면 어떨까? 즉, 살아있는 상품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사과가 제 발로 안 가고 양도 제 발로 가서 교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과는 그렇다고 치고 양은 어떨까요? 만약에 얼마 전에 태어난 새끼 양이에요. 아직 엄마 젖도 제대로 안 뗐는데 그 양을 키우는 목동이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끼 양을 떼려고 할 때 새끼 양은 혹시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안 가려고 엄마 옆으로 막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또 어미 양은 어떨까요? 새끼 양을 가려고 하는데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들이받으려고. 한 발만 더 넘어가면 그 상품이 단순 생체 상품이 아니라 인간 상품이면 어떨까요? 노예. 노예는 인간체로 상품이에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이거는 실제 많이 있는 얘기예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아주 흔하게 있던 일이에요. 남부 지역에서 특히. 가족 중에 노예도 가족이 있죠.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소유권이 자동으로 아이가 노예되면서 주인한테 귀속돼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그 노예 가족 중에 한 아이를 내면서 나에게 팔아치워야겠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아까 마르크스가 했던 말,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한테 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현실. 주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노예한테. 상품은 사물이야. 네가 상품인 안에서 너는 인간인 나한테 반항할 수 없어. 만약에 네가 계속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나는 폭력을 쓸 거야. 왜? 난 네 주인이니까. 난 네 소유자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본 2장 첫 문장이 으스스 하셔버렸어요. 갑자기 만화 같은 문장이었는데, 소유한다는 건 무언가,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소유물이 된다는 건 뭔가가 매우 폭력적이구나. 이 폭력은 노예에 대한 꼭, 노예를 아까 이제 그 팔아치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예에 대해서 꼭 매질을 했을 때 그 폭력이 아니에요. 물론 매질도 어마어마한 폭력이지만 매질 이전에 어떤 폭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폭력이냐. 설령 좋은 주인 만나서 매질을 안 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심지어 그 주인이 아주 잘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옷도 잘 입혀준다 하더라도 그가 주인인 한에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놓여 있는 거예요.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상황 자체가 폭력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폭력을 안 당했느냐 당했느냐 이전에 폭력에 노출되어서 내맡겨져 있다. 누군가가. 그것이 나의 통제 밖이다. 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소유 관계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물이 어떤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그가 사물화됐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부셔질 수도 있고 그에게 마음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경우에는 인격이 박탈됐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갖다 쓸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인간의 사물화. 누군가에게 상품으로 소유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물화가 일어난다. 혹은 동물의 사물화. 살아있는 것들이 사물화되는 거예요. 차마 살아있는 것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간한테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이죠. 어쨌든 누군가한테 소유물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적인 처분 아래 놓여 있다. 이런 거예요. 사실 마르크스가 이제 제가 마르크스의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마르크스가 정말로 저 같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그 문장을 썼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한 문장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주석이 이런 거예요. 신앙심으로 평판이 아주 높았던 12세기에도 12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냐면 서구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때야. 11세기부터 13세기가 기간이 십자군 전쟁 기간이거든요. 신앙심으로 평판이 아주 높았던 12세기에도 상품들 중에는 가끔 아주 연약한 것이 있었어요. 뭐 연약한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아주 무른 것, 말랑거리는 것도 있었다. 당시 프랑스 시는 랑디 시장에서, 랑디라고 하는 건 프랑스 언어 지적인데 랑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을 쭉 시를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이 있었고 거기 상품에 나와 있는 게 구두가 있었고 가죽이 있었고 농기구가 있었고 모피가 있었고 그 옆에 몸을 파는 여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까 연약하다라고 말했고 혹은 조금 누르면 물렁거리는 것이라고 하는 상품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이 뭔지 암시가 돼 있어요. 왜 암시가 돼 있느냐? 신앙심으로 평판이 높은 세기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신앙심이 높은 세기에 하면 벌써 뒤에 몸을 파는 여성과 대꾸를 이뤄요.
어떻게 저렇게 신심이 높고 성질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양되어 있는데 시장에 몸 파는 여성이 나와 있을까? 되게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품인데. 자, 이 상품이 사실은 마르크스가 아까 말했던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방금 나열된 것들 중에서는요. 천이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 없고, 구두, 가죽, 농기구, 모피까지. 사실 모피에 혐의 좀 있습니다. 모피 자체는 반항하지 않겠지만 아마 모피를 벗기는 과정은 있을 거예요. 마르크스가 요 모피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처음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에 말했지만 노동자가 노동력 팔 때 무두질만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가죽이 벗겨졌다는 뜻이고, 또 뒤에 저번론에 어디선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담비라든지 이렇게 모피 코트 만드는 동물들, 아름다운 털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학살되는 애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도 어떤 능력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착취당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할 때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천, 구두, 가죽, 농기구, 모피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이 함께 있었는데 이 몸을 파는 여성이 고분고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죠. 저는 이 주석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가 몸을 파는 여성을 제시한 방식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르크스는 천, 구두, 가죽, 농기구, 모피, 지금까지 사물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 옆에다가 몸을 파는 여성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성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물인 상품들과 나란히 뒀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몸을 파는 여성도 사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즉 상품이 되는 순간, 몸을 파는 여성은 인간이었지만 상품이 되는 순간 인간의 사물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고 뭔가 막 어떤 저항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의 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매자가 실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느냐 하지 않았냐가 이전에 어떤 끔찍한 폭력이 개입된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을 사물로만 드러났다. 여성의 신체를 사물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 폭력이에요. 이 비슷한 예를 왜 제가 이 주석을 보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냐면 제가 지금 장애인야학에서 철학을 있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서 소위 탈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와서 그 자기 시설 경험을 증언한 증언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시설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방금 랑디 시장에 나온 상품들처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옛날 기도원에 있었는데 거기가 말이 기도원이지 소가 20마리 있고 개가 30마리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80% 있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20명 있던 곳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있던 시설을 떠올리면서 소와 개를 나란히 떠올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기억 속에 소, 개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소가 있었고 개가 있었고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었어 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그 짐승들과 다름없었다라는 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즉 인격을 박탈당한 존재였다 내가 거기에. 이런 예, 인간이 사물화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명한 예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거기 보면 인간 소각로가 있었거든요. 사람을 태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태울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각로에 사람을 태운 게 아니고 먼저 그 유대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 먼저예요. 즉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땔감으로 태울 수 있는 거죠. 땔감처럼 태울 수 있는 거죠.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재밌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재밌단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 보면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날 일의 전조가 이미 일어나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우거든요. 아우슈비츠 열차에. 독일군 장교가 그 하급자한테 이런 말 합니다. 몇 개 실었어? 그래요. 650개 실었습니다. 라고 그 하급자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차에 태우는 순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물로 보이는 거죠. 왜 아우슈비츠 얘기까지 하느냐? 아우슈비츠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고 왜 거기 아우슈비츠에 사람들을 수용했냐면 바로 죽이지 않고 마지막에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독일 군인들이 일을 시키려고 끌고 들어간 곳이에요. 즉 노동 수용소예요. 거기가. 인간을 상품으로 소유한다. 상품으로 누군가를 고용했다. 누군가에게 상품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폭력들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가 노예제 사회도 아니고 즉 인간 상품을 거래하는 사회가 아니고 자본이 성매매를 다룬 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르크스는 이런 주석을 달아놨는가?
아마도 마르크스는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본을 읽다 보면 아까 서술 순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다 다음 얘기 나올 걸 항상 단서를 조금씩 던져놔요. 추리소설처럼 따라오라고. 그런데 아마 뒤에 이런 상품 하나가 나온 거죠. 무슨 상품이냐면 바로 생체 상품인데 넘어가는 것,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라고 하는 인간 생체가 가진 어떤 능력인데 그 사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본가한테. 그랬을 때 자본가는 그 상품의 사용권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가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항상 암시해주고 싶은 거죠, 마르크스가 미리.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에 가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본주의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의 이 능력이 상품으로 노동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였어요. 마치 포도주를 누군가가 만들고 싶을 때 포도 원액 사고 효모, 누룩 이걸 사와서 사용해서 물건 만드는 것처럼 소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구매한 상품이에요. 효모 같은 거예요. 명백히 인간이 일하고 있는데도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는 원리상 그것이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능력이 인간하고 분리가 안 돼서 인간도 따라오긴 했지만 그 능력을 지금 쓰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실 마르크스의 주석에서 저는 인간의 사물화 말고 다른 것도 하나 더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식 번역인데 여기서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라는데 인간이라는 단어가 독일어의 mensch, 영어의 man이에요. 이거는 남성일 수도 있지만 인간일 수도 있지만 남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mensch가.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읽을 수도 있냐면 앞에 하필 그 상품이 몸을 파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상품의 구매자는 남성일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상품은 사물이므로 인간에게 정할 수 없다는 문장을 상품은 사물이므로 남성에게 정할 수 없다. 남자에게 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뜻이 좀 복잡해져요. 몸을 판 여성은 사물이므로 남성에게 반항할 수 없으며 고분고분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폭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상품화는 사물화와 같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폭력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상품화 자체의 폭력 플러스 남성이 여성에게 귀두른 젠더 폭력이 들어가게 돼요. 몸을 파는 여성은 한마디로 상품이니까 자본주의적 폭력을 당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에서 젠더적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남성주의의 폭력과 자본주의 폭력이 교차된 교차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적 권력하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적 권력 구조가 겹쳐 있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가 남성 중심주의를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적 형태의 남성 중심주의가 작동합니다. 그게 뭐냐? 똑같이 노동력을 판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품으로 노동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직업의 종류, 직업 형태, 급여 수준에서 차별이 나타나요. 실제로 마르크스가 인용한 그 12세기 서유럽에서 몸을 파는 여성이 그랬어요. 중세 후기가 되면 농촌에서 살기 어려워져서 대거 인구가 도시로 옵니다. 거기서 남성들은 가난한 농촌의 남성들은 길드에 들어가요. 동업조합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드의 입장이 허용이 안 돼요. 길드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난한 농촌 여성이 도시화에서 살겠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성매매였고 다른 하나가 하녀, 집안일하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하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젠더적으로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폭력이 균질적이지 않다고요.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일들, 이를테면 돌봄 노동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서 절하되고 또 여성들은 그렇게 절하된 일자리로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상품이 된다는 것, 상품으로 판매된다는 것의 폭력이 균질적이지 않다, 폭력이. 이 폭력은 매우 위계적이고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 구조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런 거죠. 젠더 얘기를 했는데 인종으로도 할 수 있어요. 흑인 여성은. 장애인 흑인 여성은.
그러면 더욱더 소수성이 누적될수록 폭력은 더 많이 교차하고 그럴수록 폭력의 강도와 범위는 너무 커져요. 마르크스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남성으로만 고쳐 읽어도 상품의 폭력이 얼마나 위계적이고 교차적인지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점까지 우리가 이해했을 때 상품이 팔린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네, 마치겠습니다.